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G7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공개된 종합 국력 순위표. 미국 바로 아래에 적힌 이름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등극한 겁니다. 경악한 일본 경제 엘리트 15명이 전력을 다해 반박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터져나온 한마디. 서둘러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일본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나카무라 시니치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고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에서 32년을 보낸 뒤 지금은 게이오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있습니다. 통상 분석이라는 건 결국 숫자와 싸우는 일입니다. 어떤 나라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저는 그 일을 30년 넘게 해왔고 제 판단이 틀린 적은 거의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단 4일이 걸렸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가와 마사히로 전 재무성 차관이자 현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인 인물이었습니다. G7 재무장관회의에 15번이나 수행한 일본 경제관료 사회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그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나카무라 군, 다음 달 G7 정상회의 대비 내부 전략 세미나를 연다네. 자네가 발표를 맡아주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G7 확대론이 나오고 있고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대응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가와 이사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야. 한국의 G7 가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일본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근거를 만들어줘.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일본은 G7 창립 멤버입니다. 한국과는 격이 다릅니다. 3일이면 보고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 미나토구의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본의 GDP는 세계 4위이고 노벨상 수상자는 29명이며 G7에서 5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일본과 나란히 서기엔 아직 이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확신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나카무라 게니치는 40여 년 전 통산성 기술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철강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셨죠.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길을 열어준 나라다. 기초가 다르다는 걸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이끌어준 나라이고 아시아에서 일본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것. 그건 제 세계관의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토대가 무너지는 데 필요했던 건 엑셀 시트 몇 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실 보좌관인 미야케 유타카와 함께 대형 모니터 2대를 켜고 데이터를 쏟아부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OECD, 무디스, 스탠퍼드 대학 AI 연구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긁어모았습니다. 저는 3가지 축을 기준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경제 효율성. 단순한 GDP 규모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벌고 무역에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둘째, 안보와 신뢰. 국방력과 국제 신용도를 종합하는 거죠. 셋째, 미래 경쟁력. 인공지능 기술력, 연구 개발 투자, 특허 역량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세 축을 종합하면 한 나라의 실질적 국력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 위에 나올 거라고 확신했죠. 첫째 날은 경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GDP 규모에서 일본은 세계 4위, 한국은 12위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격이 다르잖아. 미야케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결론은 금방 나오겠어. 하지만 그 자신감은 둘째 날 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야케가 노크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숫자가 이상합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항목이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한국의 막대 그래프가 일본을 넘어 있었습니다. 차이는 약 5,000달러.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수점 찍힌 거 아니야? 원본 다시 확인해봐. 미야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계은행 데이터입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가지 지표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무역 수지를 열었습니다. G7 국가들의 무역 현황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미국, 적자. 영국, 적자. 프랑스, 적자. 이탈리아, 적자. 캐나다, 적자. 그리고 일본도 적자였습니다. 붉은 숫자가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딱 2곳이었습니다. 독일, 그리고 한국.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G7이 더 이상 돈을 버는 나라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7나라 중 5이 적자인 클럽에서 문 밖에 한국은 꾸준히 흑자를 쌓고 있었던 겁니다. 셋째 날, 안보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우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바로 코앞에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용등급부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등급은 무디스 AA, 일본과 사실상 동급이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한국이 한 단계 높았습니다. 국방비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연간 국방 예산이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탈리아, 캐나다보다 많았고 일본과의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를 폴란드, 호주, 사우디에 수출하며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마지막 축인 미래 경쟁력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AI 지수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나라가 중국이었고 그 바로 뒤가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아래였습니다. GDP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은 한국이 거의 5%에 달했습니다. 일본은 3.3%였죠.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멀리 도쿄타워의 붉은 불빛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일본을 넘어서고 9개 이상의 산업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저는 여전히 일본이 가르쳐 준 나라라는 틀에 한국을 가둬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미야케를 불렀습니다. 국가 이름을 전부 지워. 코드로 바꿔서 편견 없이 보자. 미야케가 차트를 재정리했습니다. 국가 A, B, C, D로 표시된 종합 점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세 축을 모두 합산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높은 막대는 당연히 국가 A,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 다른 나라들보다 확연히 높은 국가 B의 막대가 서 있었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 B가 한국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국가 C가 독일, 국가 D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종합사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아래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연구실 안에는 모니터의 펜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야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보고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결론대로 일본 우위로 쓰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가와 이사장은 일본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근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발표하면 회의실이 뒤집힐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숨기면 제 32년 경력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자. 숫자를 속이는 순간 우리는 분석가가 아니라 선정가가 되는 거야.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발표로 이어질 줄은 그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게이달렌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국제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4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길고 넓은 참나무 테이블 주위로 일본 경제계의 핵심 인물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가벼운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상석에는 오가와 이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서류를 살피는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읽기 어려웠습니다. 오른쪽에는 경달령 국제부장 하야시 고지가 팔짱을 낀 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노무라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이토 유카가 태블릿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쓰비시 UFJ 리서치 부장, 도쿄대 오쿠보 교수, NHK 경제부 데스크, 외무성 경제국 과장, 방위성 분석관, 이시카와 JTRO 조사부장, 니케이 편집위원까지 일본의 경제와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 오늘 한국이 왜 G7에 못 들어오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30분이면 충분하겠죠? 주변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결론을 알고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은 G7이고 한국은 아니다. 이건 논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심장은 관자놀이까지 울릴 정도로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발표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 효율성, 안보와 신뢰, 미래 경쟁력. 이 세 가지 축을 종합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종합 국력 순위는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2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4위입니다. 한국보다 아래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진공 펌프로 산소를 빨아들인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하야시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야시는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요? 그건 농담이죠?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도쿄대 오쿠보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니케이 편집위원은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외무성 과장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야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 혹시 한국 정부에서 자료를 받으신 건 아닙니까?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가벼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미쓰비시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JTRO 부장도 실소를 흘렸습니다. NHK 데스크는 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가와 이사장만이 표정 변화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실망인지, 판단 중인지, 아니면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건지. 오쿠보 교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 GDP 규모를 보면 일본은 4조 2천억 달러,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법론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한 분석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외무성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이면 이 자리에 모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G7 확대에 대응하려고 모였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니요. 하야시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일본은 자동차, 로봇, 소재, 정밀기계, 광학 장비까지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에요. 15명 중 14명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어떤 이는 실망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분노한 듯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사이토 유카만이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기고 있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옆에 서서 그 모든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32년 경력 동안 수많은 발표를 해왔지만 청중 전체가 적대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4일 밤을 새우며 확인한 데이터가 제 등을 떠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숫자는 웃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축, 경제 효율성이라는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GDP 규모가 전부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덩치가 큰데 돈을 못 버는 나라와 덩치는 작지만 꾸준히 돈을 버는 나라 중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야시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지만 즉각적인 반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하면서 저는 첫 번째 데이터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G7 국가와 한국의 경제 지표 비교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오쿠보 교수님 말씀에 답하겠습니다. GDP 규모에서 일본은 4조 2천억 달러,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 맞습니다.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오쿠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 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 1인당 GNI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약 5천 달러를 더 법니다. 이탈리아보다는 거의 9천 달러를 더 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부장이 고개를 갸웃거렸고 니케이 편집위원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야시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인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1억 2천만이고 한국은 5천만입니다. 1인당 수치가 높은 건 인구가 적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반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부장님, 그 논리라면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강국이어야 합니다. 1인당 소득으로만 보면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효율성입니다. 같은 사람 수 대비 얼마나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무역수지입니다. 붉은 숫자와 검은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7,700억 달러, 영국 마이너스 2천억 달러, 프랑스 마이너스 850억 달러, 일본 마이너스 620억 달러, 이탈리아 마이너스 380억 달러, 캐나다 마이너스 1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두 곳뿐이었습니다. 독일 플러스 2,300억 달러, 그리고 한국 플러스 410억 달러. 저는 잠시 화면을 그대로 띄워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놔두는 게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3초쯤 지났을 때 JETRO 조사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G7 7나라 중 6나라가 적자라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7나라 중 흑자를 내는 나라는 독일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국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야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무역 적자는 에너지 수입 때문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이지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준비해 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하야시 부장님, 여기 지난 10년간의 추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적자는 지난 10년 중 8년이 적자입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9년이 흑자입니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데이터와 맞지 않습니다. 하야시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음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다시 꼈습니다. 그 순간 사이토 유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태블릿만 들여다보던 그녀였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회의실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노무라 쪽에서 비슷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인당 GNI와 무역수지 데이터는 선생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다만 경상수지로 보면 일본도 흑자인 건 맞으니까 그 부분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묘한 발언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완전한 동의는 아닌 균형 잡힌 코멘트였죠.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15명 중 처음으로 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을요. 하야시가 사이토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사이토 씨, 당신까지 그쪽 편을 들 겁니까? 사이토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숫자를 확인한 겁니다.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야시 부장님이 아까 한국은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야시가 턱을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 빼면 한국 경제가 뭐가 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떠올랐습니다. 산업별 세계 시장 점유율 혹은 순위를 정리한 표였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세계 점유율 60% 이상. 1위. 이건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야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 아니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CATL과 함께 글로벌 양대 진영을 형성하고 있죠.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조선.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5%. 세계에서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사실상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니케이 편집위원이 펜을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동차. 현대기아 그룹은 글로벌 판매 3위입니다.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이죠. NHK 데스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대가 3위까지 올라왔습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방위산업,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국 미사일. 한국은 지금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폴란드에 18조 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수출했고,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이집트까지 수출선이 뻗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디스플레이. OLED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세계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며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5G 통신 장비. 삼성은 세계 5G 기지국 시장에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와 경쟁하며 4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 콘텐츠.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1위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하야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방산, 디스플레이, 원전, 5G, 콘텐츠. 최소 9개 산업에서 세계 1위에서 4위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야시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만 즉각적인 반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미쓰비시 부장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화면의 숫자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도쿄대 오쿠보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 개별 산업에서 강하다는 것과 종합 국력이 높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도 자동차, 로봇, 정밀기계, 소재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일본의 강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저는 새로운 차트를 띄웠습니다. 30년 전과 현재의 산업별 세계 1위 국가를 비교한 표였습니다. 30년 전 일본이 세계 1위였던 산업은 15개였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철강, 가전,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여러 소재 분야까지. 오늘 그중 몇 개에서 일본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6개입니다. 30년 동안 9개의 왕관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의 상당수를 가져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NHK 데스크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니케이 편집위원은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대신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토 유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산업 경쟁력 지표는 선생님과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특히 배터리와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동의였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벌어진 겁니다. 하야시가 사이토를 노려보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15명 중 사이토 1명만이 데이터를 인정한 상태였고 나머지 13명은 여전히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를 쏟아내는데 지친 것도 있었지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논리는 머리를 설득하지만 마음까지 움직이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잠시 데이터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야시가 시계를 힐끗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나카무라 게니치는 40여 년 전 통산성 기술관이었습니다. 한국 포항에 있는 제철소의 기술 지도를 나가는 프로젝트를 맡으셨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통산성이라는 단어에 몇몇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일본 경제 관료라면 통산성의 전설적인 시대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처음 포항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허허벌판에 공장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숙소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닷바람이 뼈를 파고들었고 여름에는 습기가 철판 위에 물방울을 맺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고로 운영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진이 숙소로 돌아간 밤 11시에 공장 불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낮에 배운 내용을 밤새 복습하고 응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가와 이사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등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 것을 보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나라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것 같아. 이 속도라면 10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거야.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늘 이렇게 가르치셨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길을 열어준 나라다. 기초가 다르다는 걸 잊지 마라.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40년 가까이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가르쳐준 나라, 기초가 다른 나라, 아시아에서 일본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나라. 저는 화면을 끄고 참석자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씨앗을 준 건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거목으로 키운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밤 11시에도 공장 불을 끄지 않았던 그들의 땀이었고 주말도 없이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잤던 그들의 집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아까까지 조롱하던 표정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야시도 팔짱을 풀고 탁자 위에 물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포항제철소 앞에서 한국 엔지니어 3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뒤편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용광로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엔지니어는 이후 포스코의 핵심 기술 간부가 되었고 포스코는 지금 세계 6위 철강 회사입니다. 저는 사진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술을 전해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은 것을 100배로 키웠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면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사는 겁니다. 방위성 분석관 이시카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케이 편집위원은 메모를 멈추고 화면이 꺼진 스크린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은 뒤 다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의 두 번째 축, 안보와 신뢰라는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시카와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방위성 이시카와 분석관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시카와 씨가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카와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G7 후보로 거론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론이 뭡니까? 이시카와가 즉답했습니다. 북한 리스크입니다. 분단 국가를 G7에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3주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한국은 태생적으로 안보 리스크가 있고 그게 G7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요. 화면을 넘겼습니다. 국제 신용등급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은 A입니다. 일본은 A1이죠.
외무성 과장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 한국이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다는 뜻입니까? 무디스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 A, 일본 A 1.1단계가 아니라 2단계 위입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하야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북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 못한 거 아닙니까? 무디스가 동아시아 정세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겠습니까? 저는 답하는 대신 이시카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시카와 씨, 방위성에서는 한국의 안보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시카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위성 현직으로서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칭찬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안보 역량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군의 전력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야시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미군 주둔 없이 한국이 북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시카와가 고개를 돌려 하야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야시 부장님, 한국의 국방 예산은 연간 55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탈리아, 캐나다보다 많고 일본과의 격차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기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탁자 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가와 이사장이 손짓으로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방위성 내부에서 한국 방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격 속도와 기동성, K2 전차의 복합장갑 기술은 일본 자위대 장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개발 속도입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시제기 비행까지 완료하는데 걸린 시간은 8년입니다. 일본의 차기 전투기 프로젝트는 아직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위성 현직 분석관이 공개적으로 한국 방산의 우위를 인정한 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현황 지도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규모 약 18조 원. 그 외에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선이 뻗어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이 자유진영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북한과 70년간 대치하며 단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시카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JETRO 부장과 니케이 편집위원도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눈빛이 아니라 검토하는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아까처럼 즉각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쿄대 오쿠보 교수도 안경 너머로 화면을 응시하며 뭔가를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세었습니다. 사이토가 처음 동요했고 이시카와가 공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JETRO 부장과 니케이 편집위원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5명 중 최소 4명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가와 이사장은 여전히 침묵했고 하야시와 오쿠보 교수는 완강했습니다. 마지막 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의 세 번째 축, 미래 경쟁력이라는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축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AI 지수 순위를 띄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입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그리고 3위가 한국입니다. 일본은 그 아래입니다. 오쿠보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경제를 30년 넘게 연구한 사람이었기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파악했을 겁니다. 잠깐, 영국과 독일보다도 위입니까? 그렇습니다. AI 연구 논문 수, 특허 출원 수, 상업적 적용 사례를 종합한 지수에서 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GDP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율입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한국은 GDP의 약 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3%입니다. G7 평균은 2.5%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투자 비율은 G7 평균의 2배입니다. 하야시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비율이 높은 건 GDP가 작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율만이 아닙니다. 절대 금액으로도 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연간 R&D 투자 총액은 약 1천억 달러입니다. 프랑스, 영국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GDP는 독일의 절반도 안 되는데 R&D 투자는 거의 동등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야시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미래에 돈을 거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벌어들이는 돈도 G7 수준인데 거기에 더해 미래에 쏟아붓는 투자까지 G7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쓰비시 부장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거의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허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국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 한국은 세계 4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다음이죠.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한국이 1위입니다. 국민 100만 명당 특허 출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미쓰비시 부장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발이 아니라 수긍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이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국가 이름을 모두 지우고 알파벳 코드로 바꿨습니다. 경제 효율성, 안보와 신뢰, 미래 경쟁력 세 축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종합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편견 없이 순수하게 숫자만으로 줄을 세운 겁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국가 A, B, C, D, E, F, G, H로 표시된 8개 나라의 종합 점수였습니다. 국가 A가 가장 높습니다. 87점. 이건 미국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B, 78점. 미국과의 격차는 9점이지만 3위 이하와는 10점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국가 B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오가와 이사장이 안경을 벗어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가 안경을 벗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국가 C는 독일입니다. 67점. 국가 D는 일본입니다. 65점.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술렁임과는 질이 다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기압이 급격히 낮아진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는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한국 78점, 일본 65점, 차이는 13점입니다. 하야시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도쿄대 오쿠보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방법론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원시 데이터와 가중치 산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검증 가능한 수치만 사용했습니다.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GDP 규모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면 일본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GDP 규모의 가중치를 2배, 3배로 높여도 한국은 3위 안에 들어옵니다. 일본과의 격차가 좁혀질 뿐 역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쿠보 교수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볍고 여유로웠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이토 유카는 화면의 그래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는 팔짱을 풀고 탁자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부장, JTRO 부장, 니케이 편집위원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NHK 데스크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15명 중 최소 7명에서 8명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적대감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복잡한 표정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숫자를 부정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아직이었습니다. 하야시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고 오가와 이사장은 안경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발표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서 블라인드 랭킹을 지우고 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금까지 세 축의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이 G7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없는 G7이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의 G7 자리가 앞으로도 안전하느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하야시가 탁자를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나카무라 선생, 지금 일본이 G7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하야시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이 자리가 보장된다고 확신하십니까? 한국과의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고 이미 여러 지표에서 역전당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사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하야시의 얼굴은 불타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박할 숫자가 없었습니다. 감정으로 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데이터를 뒤집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어 도쿄 시내에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창밖만이 아니라 회의실 안의 풍경도요. 오가와 이사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지도 않은 채 탁자 위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회의실에 들어올 때 15대 1이었던 구도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의 펜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도쿄의 석양이 회의실 벽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쿄대 오쿠보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공격적인 톤이 사라지고 진지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현재 시점의 스냅샷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힘은 단기 지표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150년간 축적된 근대화의 역사가 있고 노벨상 수상자 29명이 증명하는 기초과학의 두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축적이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축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축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30년 전과 현재의 산업별 세계 1위, 국가를 나란히 비교한 표였습니다. 왼쪽에는 30년 전, 오른쪽에는 현재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입니다. 화면의 첫 줄에 빨간 화살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일본에서 한국으로. 두 번째 화살표, 조선 수주량 1위, 일본에서 한국으로. 세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일본이 발명했지만 시장 1위는 한국과 중국으로. 네 번째, 철강 기술력, 일본의 신일본제철이 독보적이었지만 지금은 포스코가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오쿠보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축적이 우리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표가 보여주는 건 정반대입니다. 30년간의 축적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축적해온 건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과거의 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성에 기대앉아 있는 사이 한국은 우리가 1위였던 산업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오쿠보 교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간 동아시아 경제를 연구해 온 학자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학자였습니다. 감정보다 논리가 앞서는 사람이었죠. 긴 침묵 끝에 그는 안경을 벗어 천으로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지만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는군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도쿄대 교수까지 사실상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완강파가 2명 남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야시와 오가와 이사장. 하야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다 못해 보라빛이었고 목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졌다고 인정하자는 겁니까? 50년간 지켜온 G7 자리가 위태롭다고 떠들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이런 보고서가 밖으로 나가면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국익에 반하는 발표입니다. 저는 하야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야시 부장님, 국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국익입니까? 데이터를 외면하고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 1위라고 자위하는 것이 국익입니까? 하야시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진짜 국익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밀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디를 보강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편하겠지만 눈을 감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야시는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분노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읽혔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고통. 그때 오가와 이사장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가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안경을 집어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오가와 이사장은 65세였습니다. 재무성 차관을 지냈고 G7 재무장관회의에 15번 수행했으며 일본 경제 관료 사회에서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이 회의의 결론이 정해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군.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처음 G7 재무장관회의에 수행한 건 30년 전이었네. 그때 회의장에 들어서면 유럽과 미국 대표들이 일본 대표를 경계했어. 일본의 발언 하나에 환율이 움직이고 시장이 요동쳤지. 일본이 말하면 세계가 들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그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네. 일본 대표가 발언해도 예전만큼의 무게가 실리지 않았어. 대신 다른 나라에 대한 언급이 늘었지. 한국의 반도체가 어떻고, 한국의 배터리가 어떻고, 한국의 방산 수출이 어떻고. 오가와 이사장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그걸 느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30년간 앉아왔던 그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카무라 군이 보여준 숫자들은 내가 외면해왔던 현실 그 자체야.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15번 그 자리에 앉았지만 솔직히 말하겠네. 지금 한국이 그 자리에 앉아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거야. 아니, 오히려 한국이 앉아야 그 테이블이 제대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회의실의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가와 이사장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겁니다. 서둘러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일본이야. 한국의 성장을 부정하는데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따라잡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해. 하야시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사라졌고 대신 지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의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불편하지만 숫자가 그러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귓전을 스쳤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완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의 인정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참석자들의 표정은 세미나 시작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볍고 여유로웠던 얼굴들은 사라졌고 각자의 생각에 잠긴 무거운 표정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이토 유카가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오늘 발표 대단했습니다. 솔직히 결론을 듣기 전까지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사이토 씨가 초반에 데이터를 확인해 준 게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카와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솔직한 발표 감사합니다. 방위성에서도 이런 논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오쿠보 교수는 지나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좋은 연구였습니다. 제 세미나에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하야시 고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적대감도 아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 네.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발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내 아버지도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셨습니다. 한국 현대에 부품을 납품했죠. 그때는 현대가 일본 부품 없이는 차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주문이 끊겼습니다. 현대가 자체 부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하야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불편했던 겁니다. 선생님 분석이 틀려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맞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며 목구멍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야시의 분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합니다. 우리가 변해야죠.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고 동시에 묘한 벅참이 밀려왔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석양이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멀리 시부야 쪽에 네온사인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고 도쿄타워의 붉은 불빛이 저녁 하늘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포항제철소 앞에서 찍은 그낡은 흑백 사진. 안전모를 쓴 젊은 아버지 옆에 서 있던 한국 엔지니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눈빛이 다르다고 했던 그 사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눈빛이 다르다고 하셨던 그 엔지니어들이 결국 해냈습니다. 당신이 준 씨앗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키웠습니다.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갔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데이터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가와 이사장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군, 오늘 보고서를 정리해서 관방장관실에 올리겠네. 고생했어. 짧은 통화였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오늘 하루 전체를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관방장관실까지 올라간다는 건 일본 정부가 이 현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올라올 때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후회는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의 저녁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오테마치의 빌딩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의 성장을 부정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데서 옵니다. 일본이 한국의 성장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오늘 그 출발선이 그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 2위의 종합국력을 갖추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밤 11시에도 꺼지지 않았던 공장의 불빛, 주말에도 쉬지 않았던 엔지니어들의 손, 씨앗을 거목으로 키운 집념.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쿄역 방향으로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공장의 불을 켜놓고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책을 펴던 민족,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 그 힘이 앞으로도 세계의 흐름을 바꿔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